이 자료는 다크너 2013년도 오래된 자료긴 한데 이미 잘 몸으로 이제 느끼시고 얘기했지만 최근에 핀텍 시작해서 게임도 이제 결제하고 있고 모바일을 통한 결제들이 사용 실제 유료로 결제하는 비율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2013년도에 예측에 따르면 2017년도 되면은 7,200 물리거든요. 네, 정말 잘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작년 올해까지 해서 국내에도 핀텍 10개가 돌면서 모바일 앱카드라든지 방송결제를 통한 모바일 통한 거래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어쨌든 과거에는 모바일 앱이 우리 회사가 서비스하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 수많은 채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앱이 차지하는 서비스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고요. 앱 하나가 예를 들어서 생기고 나서 서비스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회사의 어떤 종태가 될 정도로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켜내셔야 할 부분이 앱이고요. 오늘 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텐데 한국은행에서 2014년도에 발표한 자료도 똑같습니다. 모바일 뱅킹하고 실제 인터넷 뱅킹을 바로 PC로 하시는 비중을 보면 모바일 뱅킹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도 과거에는 불편해서 모바일 뱅킹 잘 안 썼는데 최근에 이제 지문 인식으로 본인서 패스워드 넣는 것들 대체하겠다 이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더 사용자가 늘어나고 저도 모바일 뱅킹으로만 거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제가 몇 가지 스마트폰 앱에 카드 정보를 넣어서 실물 카드 없이도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걸 앱카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해킹을 당해 앱카드로 6천만 원이 부정 결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물 신용카드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결제할 수 있는 앱카드. 도입된 지 8개월 만에 하루 평균 결제액이 1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앱카드는 스마트폰 안에 카드 번호를 저장하지 않아 보안성이 높다고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 앱카드 이용자 50여 명이 해킹당해 6천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해킹 수법은 스미싱. 해커 일당이 보낸 문자에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개인 정보가 빠져나갑니다. 해커들은 이 정보로 명의를 도용해 앱카드를 만든 뒤 게임 사이트를 통해 돈을 빼내갔습니다. 금융당국은 앱카드 안전성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유선하고 내연성이 다른 앱카드에도 있을 수 있으니 취약점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보안 담당자랑 네. 이 뉴스가 나온 지 좀 됐죠?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어찌됐든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설계상의 이유도 있을 거고 서비스를 기획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물론 스미싱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런칭하시려는 우리 회사의 어떤 서비스가 사고가 나는 어떤 형태로든 사고가 나고 보도가 나간다면 서비스 사용률은 당연히 줄 거고요. 여러 가지 사업적인 타격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앱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것이냐 고민될 때 관련된 모바일 앱을 통한 결제 사기 또는 사고 사례들을 저희가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면 보도자료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처음 나오자마자 사고 났던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 바코드 결제 문제라든지 또는 앱카드 이것도 마찬가지 생각하고요. 이런 사고들이 실제로 보도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리얼월드 우리 보안을 담당하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실제로 보면 보도로 나가지 않은 사고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실제 해외 외부에서 해킹이 돼가지고 우리가 내부 보안팀한테 인지를 해서 내부 인터넷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는 자체 테스트를 해봤더니 문제가 있더라 라는 것들도 비일비재하게 계속 반복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사실 과거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인데요. 이 화면은 뭐냐면
미국의 그 악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모바일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몇 년 전부터 매년 그 리서치를 하고 그 리포트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나왔고요. 2013년도에 조사했던 결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앱스토어에 나와 있는 iOS, 애플 앱스토어하고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상위 100개 상용 앱하고 무료 프리 앱을 타겟으로 그리고 금융 좀 따로 빼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앱들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든 트랙이 된다든지 말레어가 포함된다든지 하여튼 오용이 되어서 트래킹이 되어서 블랙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지만을 딱 조사했거든요. 조사를 해봤더니 상용 앱들은 애플 쪽의 iOS 상용 앱은 탑 100개 중에서 56%가 트랙돼서 거다니 있더라.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100%입니다. 상위 탑 100에 있는 상용 앱들이 탑 100. 근데 그 블랙마켓에서 거다니 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아마도 저희 유튜브에 보면 유료 앱이기 때문에 유료 앱을 무료로 한번 써보고 싶어 하는 그런 니즈가 좀 있지 않았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광고를 떼어낸다든지 그 무료 앱도 보면 53%, 73% 트랙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광고, 제가 볼 때는 광고를 좀 떼어내면서 써보려고 하는 의도 또는 무료 앱을 상용 앱에 준하는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뭐 상용 앱의 기능으로 써보려고 하는 어떤 니즈가 있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고요. 금융 쪽이 최근에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 쪽만 따로 빼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금융앱도 역시 23%, 53% 이렇게 탈퇴 버전이 나오는데 금융앱 쪽은 제가 볼 때는 말레어 같은 것들이 설치돼가지고 발표되는 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통계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시장에서 누군가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배포한 앱은 충분히 크랙 될 수 있고 해킹 공격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안드로이드가 100%라는 얘기는 쉽다라는 얘기죠. 마침 보안을 해제해서 뭔가를 시도해 보기가 굉장히 쉬운 플랫폼이었다. 애플 쪽은 그나마 조금 낫죠. 2014년도 판에 나왔던 조사 결과인데요. 2012년도부터 저희가 위에 있는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통계들을 쭉 모아본 건데 2013년도 들어서 안드로이드가 97%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오면서 여전히 크랙된 버전들이 계속 생성되고 있다. 상위 탑 100에 있는 앱들은 걱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계속 소비가 바뀝니다. 어쨌든 상위에 있는 크랙된 앱들은 사용자가 어떤 이유로든 해킹을 시도하고 실제로 시도해서 실제 마켓에서 나온다라는 통계 조사입니다. 이 자료는 밑에 보시는 정파진흥원에서 2013년도에 조사했던 사용자 인식 조사인데요. 보시면 모바일 결제나 전자지갑에 대해서 사용자가 어떤 것들을 걱정을 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설치가 복잡하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보시면 보안에 대한 우려입니다. 내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쓰고 있는데 핸드폰을 잊어버렸을 때 안전한가? 또는 내가 모바일을 통해서 뭔가 거래를 하고 있는데 보안이 잘 작동하고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카드 정보를 휴대전화를 넣었다는 게 불안하다라든지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리고 제일 밑에 해킹당할까봐 불안하다. 작년에 HS 같은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다양한 해킹 이슈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용자들은 내가 이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특히 기존 같은 경우는 보안이 잘 돼 있을까? 불안해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앞에 보셨던 여러 가지 사고 사례들이 보도로 나오고 있으니까 사용자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비스를 우리가 런칭하는 이 서비스를 사용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게 하려면 역시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앞에 말씀드렸던 2015년도 판의 것인데 이건 조사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조사한 건 뭐냐면 저희가 대상은 한국어 빠져 있고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 있는 1083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합니다. 전문 이제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한 건데요. 조사 대상은 이렇습니다. 그 모바일 건강 후 금융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만 타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815명 엔드 유저죠. 일반 사용자. 그리고 그 앱을 만들어내는 내거나 관리 감독하는 기관 또는 앱을 만드는 보안 담당자, IT 의사결정자 이 사람들 26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위에 거는 이제 설문조사고 아래쪽은 뭐냐면 저희가 미국에 여기가 약간 스타트업인데요. MI3 스페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솔루션이 뭐냐면 시장에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앱을 대상으로 바이너리 상태에서 보안을 측정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통해서 앱스토어에 있어서 제가 링크만 주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보안 상태가 어떤지 기본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126개의 모바일 기능하고 건강 앱에 대해서 보안 현황을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툴로 자동화된 툴로 분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안 현황입니다. 여기서 모의를 한다는 좀 더 사람이 관여를 하면 보여드릴 취약점보다 더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계적으로 측정했는데 나올 거고 그 대상 앱에는 영국의 특허보건 서비스하고 미국 FDA에서 승인한 건강 앱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인했다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보안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식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사용자하고 그 앱을 만들어내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해봤고 요약하면 우리 앱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왜냐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만들어내는 측에서 잘 했겠지 것 같고요. 만들어내는 측에서는 아마 보안에 대한 우리가 만들어낸 앱이 보안에 문제가 있을까? 아직까지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뭐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현실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실제 아까 그 앱의 보안을 서비스하는 보안을 측정하는 그 서비스 자동화된 서비스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90%에 해당하는 116개에서 90% 앱이 적어도 2개 이상의 크리티컬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조사 결과입니다. 실제 사용자의 인지하고 실제는 다르다는 얘기죠. 실제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들이 취약할 것이냐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세분화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저희가 OWASP라는 기관을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는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탑10 취약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위험한 취약점들 리스트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OWASP 모바일 사태는 모바일 앱에서의 탑10 취약점, 그러니까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영향력이 큰 취약점들을 이제 탑10 리스트를 발표하는데 첫 번째 서버 사이드 컨트롤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저장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 10번째는 바이너리 프로텍션, 오늘 말씀드릴 아까 전 세션에서도 말씀하신 앱 바이너리나 그 주변에 있는 리소스에 대한 프로텍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 기계적으로만 측정했을 뿐인데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들은 볼까요? M3 3번이래요. 전송계층에 대한 보안인데 이거는 이 솔루션을 제가 약간 알고 있는데 전송계층 보안을 측정하는 방법은 앱을 리버싱을 하고요. 자동으로 풀어가지고 그 안에 통신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시큐하게 안전한 암호화된 형태의 어떤 방법들을 쓰고 있는가 쓰고 있지 않은가를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봤더니 암호화 통신을 단순하게 하고 있지 않은 것 이 80%가 있고요. 네 번째 데이터 그건 뭐냐면 앱이라든지 그 옆 주변에 있는 리소스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꾸로 추출했을 때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예를 들면 이건 기계적으로 봤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키 값이라든지 암호화 서비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기계적으로 보이더라라는 얘기죠. 정보 유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높은 98%가 10번째인데 10번째가 뭐냐면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하셨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모바일 앱 바이너리 자체에 대한 난독화 암호화 분석에 대한 이런 거죠. 리버싱이 바로 기계적으로 되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추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앱들이 뭐 그런 분야에서 최근에 이제 국내 금융 앱들은 금융 당국에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주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걸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해외에 있는 금융 분야 앱들도 98% 정도는 기본적인 난도파와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을까 2% 정도만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그 사고가 나는 걸 대비해서 위험하다는 거죠. 취약점이 굉장히 많은데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현실을 조금 더 이제 이것은 설문조사 결과인데 뭐 국내는 아니면 해외에서 아까 말씀드린 50%의 그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그 회사 기반이 정보보안 우리가 만들어내는 앱에 대한 정보보안 예산이 50%의 회사들은 없다, 아예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는 거죠. 현실은 잘 안 돼. 그리고 아마 6개월 안에 해킹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현실에 처한 회사나 담당자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들이 아마 근거가 돼서 좀 외형진을 설득해서 예산을 좀 짜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현실은 이러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 입장에서 뭐 이런 보안 사고 같은 것들이 남다른 것들을 인지하고 뭐 점점 인지가 되고 있죠. 보도에 나오고 실제 사고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82% 정도의 사용자들은 좀 더 안전한 앱으로 옮겨가겠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고가 나는 순간 사용자들은 옮겨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모바일 앱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고 왜 이 앱 바이너리 자체가 중요해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1, 2, 3세대로 나눠보면요. 1세대는 우리가 앱 서비스, 모바일 앱 서비스 할 때 웹으로 서비스를 하셨습니다.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도 하셨죠. 껍데기는 앱이고 그 안에 서비스, 실제 서비스는 웹 서비스로 붙여가지고 웹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불편했죠. 핀코드가 넣어야 되고 IP 패스워드 넣어야 되고 그래서 이쪽은 주로 웹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안은 사실은 앱 보안보다는 기존의 전통적인 웹 보안, 뭐 SQL 인젝션, 크로사이트 스크립팅 이런 개발 보안 쪽에 중심을 둬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시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이티브 앱으로 내려옵니다. 웹이 아니고 그 안에 이제 웹뷰 형태로 붙여가지고 하이브리드로 만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껍데기 보안은 우리가 앱의 바이너리 안에 담았고 실제 서비스는 웹으로 한다든지 또는 순수하게 네이티브 웹 서비스를 하는 시대가 맞죠. 왜냐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웹까지는 한계가 좀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뭐 해외는 이미 많이 갔지만 국내에도 보시면 뭐 금융기관들이 이제 비대면 하겠다고 하고 또는 여러 가지 그 인증,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했는데 통신인식 하겠다 또는 뭐 얼굴 인식도 부여하겠다 또는 뭐 지문인식이 제일 많죠. 지문인식을 통해서 금융거래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융기관들도 앱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인증을 하는 기능들을 다 넣고 있습니다. 실제 얼굴 인식 기능도 넣는 있고 지문인식도 이미 다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인증, 생체인식 대표적인 되겠지만 앱 서비스에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안 공격하는 입장에서 보면 앱 쪽에 기존에 어떤 보안 코드라든지 모듈들, 지문인식 코드라든지 모듈 그 안에 패스워드 키가 왔다 갔다 했죠. 그런 것들이 이 앱에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독자 입장에서는 앱을 들어가면 얻어낼 수 있는 게 좀 더 많지 않을까. 또는 그런 보안 기능을 해제하려는 노력 그런 것들이 좀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앱 자체의 보안이 점점 더 중요해진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제가 그렇습니다. 실제 외부 조사 결과인데 2014년도에 조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지금 서비스는
앱 자체에 대해서 앱 자체에 네이티브 코드도 있고 그 안에서 어쩌면 앱 같은 형식을 통해서 웹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취약점 현황을 조사하는 걸 보면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역시나 공개된 취약점의 33% 정도는 웹 취약점입니다. 다양한 SQL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뚫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 보안에 한다는 거죠. 개발할 때 개발자가 스키업팅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걸 어느 정도 해주시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될 수 있고요. 다음에 모바일로 내려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들 있잖아요. 90% 이상이 마음을 먹으면 크랙된 예를 들면 보안을 해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될 수 있는 버전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모바일 말로가 엄청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들은 외국의 해외로 보면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웨어는 사실은 특정 어떤 서비스를 공격하기 위해 또는 디바이스의 정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변에 말웨어가 그냥 심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말씀드린 이 크랙된 버전을 만들어내면서 말웨어가 거기에 담겨져서 크랙된 버전이 돌아다니고 합니다. 과거에 앵그리버드나 그런 게임이 대표적인 사례죠. 게임에 말웨어가 심어져가지고 그런 사례들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많이 줄었는데 보안 담당자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대화를 해요. 제가 이러이러하니까 앱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라고 말씀드리면 우리는 루팅하고 탈옥을 못하도록 계획적으로 걸어놨다. 그러므로 루팅과 탈옥만 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면 안전한 거 아니냐. 지금 당신이 얘기하시는 난독화 또는 바이너리 보안수의 기술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루팅과 탈옥만 막을 수 있다면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금융권의 보안 담당자분들이 다수 계셨습니다. 최근에는 좀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실제 이걸 사용하셨던 분도 있을 텐데 이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사용자 스스로 이제 루팅과 탈옥을 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스포츠, 요즘 또 이게 유효한가 해서 제가 최근에 찾아봤더니 이 스포츠라는 앱이 지금도 유효하더라고요. 이 앱은 뭐냐면 사용자가 루팅을 했습니다. 루팅을 했는데 루팅된 디바이스에서 금지된 앱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금융앱입니다. 금융앱은 인터넷 모바일 뱅킹 앱 같은 경우도 루팅된 디바이스에서 실행을 하면 루팅됐습니다 하고 시행이 금지가 됩니다. 사용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나는 사용하고 싶다 이거죠. 사용자는 루팅된 디바이스에서 서비스를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스포츠 같은 앱들인데 이 앱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루팅되지 않은 상태를 디바이스 상태를 전환시켜주는 앱이거든요. 그래서 루팅되어 있다가 내가 금융앱 쓰고 싶다 그럼 루팅이 아닌 것처럼 그걸 전환시켜서 속이는 거죠. 금융앱을 루팅되지 않은 디바이스에 실행된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내에 나와있던 서비스들이 앱들이 루팅된 디바이스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한것 같아요. 조사에 루팅해가지고 네이버 검색해보니까 갤럭시 루팅하는 거 가지고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스퍼스 같은 보안을 써가지고 금융에 시행했습니다. 그런 화면이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어쨌든 이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루팅과 탈옥도 사실은 우리가 보호 장치를 쓰고 있긴 하지만 사용자 스스로 뭔가 끊임없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나타나지 않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대표하신 회사 대표하신 거예요. 예전에 기사에 iOS 쪽도 그러면 iOS 쪽은 그러면 안전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iOS 쪽도 최근에 시작점도 많이 나오고 다양한 공격 수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OS 쪽도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과거에는 국내의 그 iOS 쪽 보안을 대체로 신경 쓰지 않는 이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iOS 쪽 사용자가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많지가 않다고 우리나라는 금융회사에 가서 물어보면 현재 수치가 다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늘었습니다. 거의 30-40% 이상 올라갔다는 통계 자료도 있고요. iOS 쪽도 역시나 이제 많은 사용률을 자랑하는 국내에서
디바이스이긴 합니다. 여기 적정 안 되지 않고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분류를 해봤는데요. 앱 자체에 있는 취약점 위험 요소들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 정보 유출부터 시작해서 또한 현재가 안 되고 있는 것들 쭉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로 보통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요소도 있긴 하지만 크게 저는 소스코드 수정을 할 수 있는 해결되냐 안 되냐로 분류를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안 취약점 SQL 인젝션이라든지 암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스코드의 어떤 결함이라든지 잘못된 구역이었기 때문에 개발자가 코드를 안전하게 수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대체로 취약점이 해결이 되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전세전에서도 말씀하셨고 아마도 오늘 이쪽에 말씀드릴 요소들 앱 자체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암호화를 합니다. 암호화 통신을 하는데 암호화 통신을 하려면 키 값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프로그램 실행되면 코드는 메모리에 적재가 되고 데이터도 메모리에 적재가 됩니다. 그러면 해커 입장에서 보면 CPU가 이제 우리가 카드 비밀번호를 넣어서 저쪽 은행 서버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프로그램적으로 보면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내가 입력하게 메모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CPU가 코드가 연결해가지고 메모리에서 암호화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쏘겠죠. 그러면 서버에서 오는 걸 암호화된 데이터가 옵니다. 그거를 키를 가지고 코드가 풀어내면 메모리에는 복화된 데이터가 메모리에 있습니다. 그럼 해커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암호화되기 전 복화된 후의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빵꾸를 내려가지고 보겠다. 이런 시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그러지 말고 이 암호화를 깨보자. ASP 암호화 로직이 있는데 키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키도 어떤 데이터는 메모리에 있거든요. 키를 추출해가지고 깨보겠다는 속도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또는 앱 자체를 그냥 리버싱 해가지고 열어봤더니 앞에 암호화 키 같은 것들 발표된 것들이 있었잖아요. 앞에 세션에서 동일하게 코드나 주변에 있는 리소스들의 중요한 키 값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추출하는 것들. 이런 다양한 유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는 아까 설명드린 보안에 대한 해제, 루팅이나 탈옥을 우회하려는 시도 또는 여러 가지 보안 장치들을 비활성화시켜서 넘어가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소스코드 수정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나요? 뭔가 또 다른 뭔가를 필요하겠죠. 보안 취약점 위협이긴 하지만 코드상에 존재하는 버그나 취약점은 아닙니다. 잘못 구현하는 것이죠. 솔루션 기술이 필요한 암호화 나도가 기술이 필요한 분야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보안 개발도 해야 되고 서비스 보안 설계도 잘해야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셨던 OWS의 M10 바이너리 자체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결과나 실제 이력 통계들을 보면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기술을 볼 수 있는데요.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도 이렇게 이런 기술도 분류를 됩니다. 첫 번째는 분석 방지죠. 예방 방지 기능에서 안티 리버스 기술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안티 템퍼링. 앱 어떤 형태로든 메모리든 바이너리 직접 타겟인 리소스든 주변에 있는 그 앱을 변경하는 것들에 대한 방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 리버스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표적인 게 암호화, 난독화겠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안티 템퍼링은 국내에서 얘기하는 거는 유변조 방지 이런 용어로 써볼 수 있습니다. 변조가 되는지 확인해서 탐지 차단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무결성 방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배포한 앱에 대한 무결함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무결성의 이슈는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아무리 결함이 없는 보안 취약점이 없는 앱을 개발을 해도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의해서 코드를 분석해서 코드를 변경, 코드 안에 결함이 있는 형태로 바꿔서 배포한다든지 또는 보안을 우회한다든지 코드 변경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인데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소스코드 결함을 없애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배포된 이후에 우리 앱을 어떻게 지켜낼 건가, 어떤 기술들을 우리가 이 앱에 넣어가지고 배포를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도 상당히 올라갔고 실제로 고민하셔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해외에 있는 역시 뭐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OWASP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 보안 연구 단체죠. 여기에서는 모바일 컨텐츠에서 10번째를 얘기합니다. 바이너리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양한 리서치 회사들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호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밑에 보시면 컨설팅 회사들인데요. 애플리케이션 보안 컨설팅하는 회사의 컨설턴트들도 런타임에 대한 코드 분석과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여러 가지 난독화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역시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나 실제 조사를 해보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보여드린 슬라이드가 이제 OWASP인데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변화가 있습니다. 매년 이제 개정판을 내렸는데 2014년도 들어서 눈에 띄는 부분이 10번째에서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바이너리에 대한 프로텍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요. 다양한 유해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바이너리 자체에 대한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완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OWASP 홈페이지 가시면 자료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도 여러 관련된 솔루션들이 있지만 솔루션 얘기보다는 대표적인 이런 기술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이 세 가지 카테고리의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또는 그리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는 방어, 예방 방어 기능, 정원의 기능. 두 번째는 탐지 대응 기능. 세 번째는 탐지하고 나서의 대응 카테고리인데, 예방 방어는 잘 아시는 분석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못하게 어렵게 하는 암호화와 난독화 기술입니다. 암호화 난독화도 난독화도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서 비싼 제품은 대체로 난독화 잘 돼 있어서 좀 더 어렵고, 저가형 제품들은 난독화라고 하지만 금방 풀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앱의 어떤 개발 비용, 보안 투자 비용과 중요성을 고려해가지고 선택하실 수 있는 거고요. 난독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오해하는 게 암호화인데, 암호화를 하면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암호화는 이걸 정적인 상태에서 암호화된 상태에서는 풀기 대체로 어렵지만 프로그램 실행하려면 풀어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메모리 덤프 내리면 불가됩니다.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한 가지 가지고는 되진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행체 탐지 기능인데, 대표적인 게 위변조 탐지죠. 주변에 있는 리소스 파일이나 내가 만들어낸 컴파일에서 배포한 이 앱이 설치된 앱이 변경되는가를 탐지하는 것. 변경되면 안 되잖아요. 또는 해커가 우리 메모리를 본다든지 이거 시도하기 위해서 디버깅을 하고 있다. 또는 주변에 어떤 코드 같은 걸 넣어가지고 후킹을 한다든지 이런 런타임 시에 뭔가 해보려는 시도들. 그리고 또는 탈옥된 디바이스, 루팅된 디바이스입니다. 를 탐지하는 것. 또는 주변에 리소스 파일이 문제가 생겼는지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 런타임 시에 탐지해가지고 탐지를 해야 되는 요소이고, 그런 것들 위의 요소가 이 밖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의 요소가 탐지됐을 때 그럼 우리는 앱을 어떻게 할 거냐. 특정 루팅된 디바이스에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그냥 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거냐, 또는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되 우리 회사 서버에다 로그 같은 걸 보내가지고 로깅을 할 거냐, 또는 사용자의 선택, 지금 루팅 디바이스인데 여기서 계속 서비스를 실행하시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래요? 라고 선택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능을 이제 부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시장에는 과거에는 특히 금융권이 그래가지고 난독화, 처음에는 유변도 탐지, 루팅과 탈옥 디바이스를 탐지하는 것 자체라고 했더니 그게 또 오해가 돼서, 그럼 오해가 되니까 분석이 어렵게 난독화를 나왔다가 그것도 분석이 되니까 유변도 탐지 이런 식으로 기술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실제 보면 난독화라든지 암호화, 유변도 탐지, 루팅 탈옥 탐지 이런 요소의 기능들을 한두 가지 가지고 사실 방어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다 합쳐놔도 결국은 어느 정도 조작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근에 제가 본 그런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요. 뭐 최근에 앱들이 보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다양한 보안 연구소나 학교 이런 데서 앱 보안을 연구하는 레포트 논문 같은 걸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는 회사의 실명도 나와요. A라는 회사의 앱카드하고 B라는 회사의 보안 뱅킹하고 C라는 회사의 카드 서비스를 리버싱 해봤더니 쉽게 오해되고 분석이 되더라 라는 레포트가 시장에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네들이 그 해커 입장도 마찬가지로 그네들의 입장도 ROI가 있잖아요. 주어진 시간 안에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회사의 앱들이 있다면 우리 회사의 앱은 그래도 다른 회사는 하루면 분석할 수 있지만 우리 거는 일주일은 해야 된다 라는 상태면 제가 해커라면 그 앱은 빼고 다른 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 오시는 제품도 있지만 이러한 제품들을 고려하실 때 어떤 보안 담당자들은 이러한 요소도 쓰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그 좋은 기술을 선택한 앱들은 그런 분석이라든지 그래서 약간 벗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도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개발상의 보안과 배포 후의 보안 두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요. 개발할 때는 당연히 시큐어 코딩과 관련된 자료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큐어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배포하고 나서 우리가 해커가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오용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개발자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고 사실은 외부 솔루션에서 유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견도 방지, 난독화, 암호화 이런 관련된 솔루션들을 좀 솔루션 기술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앞에 다 말씀드린 iOS, 안드로이드 공통으로 다이너믹 공격이라든지 독점 해킹 위험에 매우 취약하다. 우리 앱은 안전할 것 같다. 저는 오해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 또 오해하고 이게 난독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난독화, 암호화 이런 앞에 말씀드린 공통적인 기술을 한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을 접목해서 해커의 입장에서 다양한 기법들을 다 차단할 수 있느냐 최대한 많이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에는 잘 담지 않았지만 안드로이드는 자바로 보통 많이 조달하시고 iOS는 C, 오브젝티브 C로 조달을 많이 하시는데요. 상대적으로 오브젝티브 C도 불안정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희가 보면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자바 랭귀지가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아무리 난독화 많이 해도 쉽게 풀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난독화 솔루션을 갖다 놔도 자바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거든요. 저도 그냥 보면 기술자가 아니지만 저도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쉽기 때문에 최근의 경향은 금융보안들이 이제 이렇게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안드로이드도 C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보안 모듈이나 중요한 기능들은 C 모듈로 내려서 거기에 보안 장치들을 걸어놓고 그쪽에 오용이 생기면 거래가 되지 않도록 하는 형태로 개발을 능력하시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코드는 자바로 좀 들어가지 마시죠. 저희 솔루션 쓰셔도 저희 것도 쉽게 뚫립니다. 자바로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코드가 있다면 C코드 드리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조 자료들은 나중에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많은 내용들이 OWASP 쪽에 있는 탑10 프로젝트하고 그리고 이쪽에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바이너리 콘텍스트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또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자료들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통계 서베이자료 2016년도 연구했는데 이 웹사이트 막상에 들어가시면 2012년부터 쭉 있어요. 자료들을 쭉 보시면 거기에 또 모바일 보안 관련된 핸드북도 있습니다. 자료들을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이것으로 제 회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무원 스승으로 한 분 정도 손들어 주시면은 답변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혹시 관련된 기술과 관련해서 잠시만요. 궁금한 사항이 또 있으시면 제가 그 앞에 NC표 부스에 제가 항상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카드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인증 제도를 통해서 뭐 인터페이스의 호환성이나 네. 보안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취급하는 스마트폰이나 앱에 대해서는 네. 어느 정도의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보장하고 있다는 걸 측정할 만한 기준이나 표준 내지는 좀 더 나아가면 뭐 인증제도 같은 것들이 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금융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금융 보안을 담당하는 보안 담당자가 아마 여기 계실 것 같은데요. 상당히 고민스러워진 한 해였습니다. 작년 2015년도. 왜냐하면, 금융은 그 금융감독원이 있고, 금융보안원이 있고, 그래서 금융 서비스 자체가 워낙 그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안 장치들을 걸어놓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보안 장치들을 해야 되고, 또 그 금융당국에서 그 어떤 금융 서비스를 우리가 런칭하려면, 이거 어떻게 생각했는데, 금융 보안 그 금융당국에서 하는 그 보안성 심의를 통과를 해야 돼요. 웨이팅도 하고 뭐 다양한 보안 측정을 하시겠죠.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를 해서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래도 사고가 나시거든요. 모바일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PC 제품도 마찬가지고 사고가 자꾸 나니까 금융당국에서 작년 초에 발표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절폐 이런 거를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주요 핵심 골자는 뭐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금융당국이 어떤 규제도 내리고 보안 장치들도 우리가 가이드를 했고 그걸 잘했는지 보안성 심의도 해줬지만 다 없애겠다. 그래서 실제 거의 다 없어졌고요. 현재는 어떤 상태냐면 좋은 서비스하려는 기업의 보안 담당자가 잘 기획해서 잘 좋은 걸 도입한 다음에 보안성 검증도 자체에 실시해라. 그리고 우리 금융당국은 모든 규제와 어떤 가이드라인을 다 없애겠다. 그런 거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금융보안을 해서 우리는 그 여러분들이 보안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사후 검증을 강화하겠다. 사후 검증합니다. 그래서 사후 검증한 다음에 우리는 지고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융보안을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들이 고민이 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그 정부나 금융 당국에서 규제를 주고 심사 제도를 해서 심사를 하면 사고가 나더라도 어떤 거는 몇 킬까지는 아니지만 몇 킬 할 수 있는 게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알아서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안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술들을 우리가 위험 요소를 잘 파악해서 어떻게 잘 채택하고 검증할 거냐, 잘 유지할 거냐가 현재는 고민입니다. 없는 상태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해 주신 손정군 이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바로 발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MM의 이해와 적용 사례,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정보 유출 사회와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질환지교 시큐리티의 강정구 부장님이 해주실 텐데요. 잠깐만 지금 유튜브 교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환지교 시큐리티의 강정구 부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쉬는 분들하는데 바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현재 시간이 11시